내 탓이다. 10년 울던 할머니의 눈물. 흙 속에서 발견된 진실. 아파트 거실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아침이었다. 보통의 가정이라면 휴일에 단잠을 즐긴 옥자의 집은 이미 전쟁터 한복판이었다. 어머니, 민준이 약 먹이셨어요? 오늘 주말이라 차 막히면 사시가는 꼬박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해요. 아들 상훈의 목소리엔 물기가 하나도 없었다. 마치 마른 장작처럼 뚝뚝 끊어지는 그 말투. 넥타이를 매지 않은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상훈의 미간은 회사에서 중요한 결제 서류를 검토할 때처럼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현관 앞에 미리 꺼내둔 짐가방들을 눈으로 훑으며 혹시라도 빠진 게 없는지 강박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현관 앞 10살 민주는 벌써 신발장 모서리를 검지손가락으로 톡, 톡, 톡 두드리고 있었다. 일정한 리듬. 아이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악보를 따라가는 몸짓이었다. 아이의 시선은 신발장이 아닌 허공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고 입술은 붕어처럼 벙긋거리며 소리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남들이 보면 그저 산만한 아이였지만 옥자의 눈에는 그 모습이 세상과 끊임없이 교신하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으로 보였다. 먹였다, 먹였어. 애 듣는데 목소리 좀 낮춰라. 옥자는 민준의 운동화 끈을 다시 묶어주며 나직이 속삭였다. 아이의 발은 어느새 또 자라 있었다. 운동화 뒤축을 구겨 신는 버릇 때문에 헐거워진 신발을 단단히 조여매며 옥자는 습관처럼 마음속으로 기도를 삼켰다. 미안하다, 내 새끼. 할미가 잘못해서 내가 이 독한 약을 밥보다 먼저 먹는구나. 옥자의 가슴 명치 끝에 묵직한 돌덩이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10년 전 민준이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다.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일찍 세상에 나온 아이는 핏덩이처럼 붉고 작았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손자가 안쓰러워 옥자는 동네에서 용하다는 한약방을 찾아가 거금을 주고 약을 지어왔었다. 의사는 아직 이르다고 했지만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다라며 며느리를 설득해 모유에 섞어 먹였던 고 정성.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을까? 약을 먹인 며칠 뒤 아이는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렸고 가까스로 열은 내렸지만 자라면서 아이는 유독 눈을 맞추지 못하고 부산스러웠다. 병원에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는 낯선 판정을 받던 날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옥자는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의 침묵 속에 담긴 원망을. 의학적으로 그 한약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은 옥자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게 자신의 섣부른 판단 탓인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옥자에게 손자 민주는 아픈 손가락이자 평생 갚아야 할 빚이었다. 어머님, 제가 싼 김밥이랑 과일 챙기셨어요? 보온병에 따뜻한 물도 넣었고요. 며느리 지영이 주방에서 나오며 밝은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화사한 분홍색 스카프를 목에 두른 그녀는 양손 가득 아이스박스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지영의 얼굴엔 얇게 펴바른 파운데이션 위로 억지스런 생기가 돌았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픈 아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 애쓰는 그녀의 노력이 옥자의 눈엔 더 애처롭게 보였다. 지영은 쪼그려 앉아있는 민준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다. 우리 민준이 오늘 할아버지 산소 이장하는 날이잖아. 가서 의젓하게 있으면 엄마가 서울 올라와서 게임기 사줄게. 우리 약속했지? 민준의 눈동자가 순간 반짝였다. 초점 없던 시선이 지영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다.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OLED 모델 화이트 컬러, 출시일 2021년 10월 8일, 시리얼 넘버 확인해야 해.
XJW로 시작하는 건 배터리 개선판이고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기계적인 정보들. 아이는 대화하는 법을 몰랐다. 그저 입력된 정보를 출력할 뿐이었다. 상훈이 참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 민준아. 제발 그만 좀 해. 머리가 다 울린다. 출발하자. 상훈이 현관문을 벌컥 열었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아들의 날 선 반응에 민준이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그 모습을 본 옥자는 얼른 민준의 손을 감싸쥐었다. 아이의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좁은 공간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옥자는 거울에 비친 아들의 뒷모습을 훔쳐보았다. 꼼꼼하고 이성적인 상훈.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뒀지만 정작 자식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가장. 그는 민준의 행동을 고쳐야 할 고장으로만 여기는 듯했다. 옥자는 그런 아들이 야속하면서도 한편으론 그 무거운 책임감이 안쓰러웠다.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하자마자 예상대로 고속도로는 정체로 꽉 막혀 있었다. 끝도 없이 늘어선 빨간 브레이크 등의 행렬. 옥자는 뒷좌석에서 민준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민준은 창밖을 보며 쉴 새 없이 고개를 까딱거렸다. 아빠, 앞차 번호판 12가 3456. 저 차 지난달 15일에도 봤어. 그때는 올림픽대로 3차선에 있었어. 상훈은 대꾸하지 않고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뉴스에서는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진짜야. 그때는 조수석에 노란 머리 핀 꽂은 아줌마가 타고 있었는데 오늘은 혼자야. 와이퍼 속도가 그때보다 0.5초 빨라. 민준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한 번 본 숫자나 장면을 사진처럼 찍어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조차 그 능력을 쓸데없는 집착이나 산만함으로 치부하곤 했다. 지영이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 우리 민준이 기억력도 좋아라. 여보, 당신 아들 천재인가 봐.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해? 천재는 무슨. 산만해서 헛것 보는 거지. 민준아, 창문에 머리 박지 말고 똑바로 앉아. 상훈의 냉소적인 말에 민준이 입을 꾹 다물었다. 아이의 시선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옥자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거친 손으로 민준의 귀를 살며시 덮어주며 운전석을 향해 쏘아붙였다. 애미야, 너 내 귀를 왜 자꾸 죽이고 그러냐? 민준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넌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그렇게도 못 믿냐? 애가 아픈 게 죄냐? 다 내 탓이다, 그래. 못난 할미 만난 탓이야. 어머니,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자꾸 감싸고 도시니까 애가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겉도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전화 받는 것도 지겹다고요. 상훈이 결국 소리를 지르며 핸들을 쾅 내리쳤다.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영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진정해요. 운전 중이잖아요. 어머니도 그만하세요. 민준이 놀라요. 뒷좌석 구석, 민준은 다시 알 수 없는 리듬으로 손가락을 떨기 시작했다. 옥자는 그런 민준을 품에 꼭 안았다. 앙상한 손자의 등뼈가 옷 위로 만져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번 여행은 10년 전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했던 마지막으로 갔던 바닷가에 가보기로 한 것이었다. 남편은 평생을 성실한 농부로 살았지만 빚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말년에는 빈털터리 신세였다.
죽어서도 쉴 곳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식들을 오라가라 하는 신세가 된 것 같아 옥자의 마음은 며칠 내내 뒤숭숭했다. 게다가 옥자의 마음을 짓누르는 건 그것만이 아니었다. 며칠 전 옥자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낡은 작업복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날짜는 남편이 쓰러지기 바로 전날. 철물점에서 삽과 양철통을 산 내역이었다. 이 양반이 가기 전날 아픈 몸을 이끌고 뭘 하려고 했던 거지? 치매기가 있어 오락가락하던 남편이었다. 헛소리처럼 내가 묻어놨어. 우리 민준이. 라고 중얼거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병세가 기뻐하는 소리라 여겼다. 죽은 사람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거나 꿈이 미래를 알려준다고는 믿지 않았다. 옥자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남편이 죽기 직전 보여주었던 그 절박한 눈빛과 마지막으로 남긴 행동에는 분명 인간적인 이유가 있을 터였다. 가족을 위해 평생 흙만 파먹고 살았던 사람. 깐깐한 아들 상훈과는 매일 부딪혔지만 갓 태어난 손자 민준을 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던 사람. 그가 마지막 생명력을 태워 무언가를 하려 했다면 그것은 분명 가족을 위한 일이었을 것이다. 할머니. 품에 안긴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내 새끼. 왜? 할아버지랑 같이 갔던 바닷가 가면. 백구 있어? 그럼 있지. 큰아빠네가 밥 주고 키우는 백구. 백구가 할 말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머릿속에 하얀 개가 자꾸 짖는데 소리가 안 나. 흑백 텔레비전처럼. 민준의 알 수 없는 말에 옥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가끔 이렇게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각적인 표현을 하곤 했다. 상우는 그걸 병증이라 불렀지만 옥자는 그것이 민준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낯익은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 하지만 옥자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이었다. 영감. 당신 도대체 뭘 남기고 간 거요? 흙 밑에 묻어둔 게 그저 당신의 고단했던 삶뿐인 거요? 차가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10년 만에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떠난 마지막 여행지에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진실이 무엇인지 옥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품에 안긴 손자의 심장 박동만이 그녀의 불안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로였다. 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었다. 명절도 아닌 주말이었지만 단풍놀이를 떠나는 행락객들의 차량으로 도로는 동맥경화에 걸린 혈관처럼 꽉 막혀 있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차의 꿀렁거림은 멀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내비게이션의 도착 예정 시간은 야속하게도 10분씩 늘어나고만 있었다. 후. 운전대를 잡은 상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목덜미를 주물렀다. 잦은 야근으로 뭉친 어깨가 돌처럼 딱딱했다. 그가 예민해져 있다는 신호였다. 차 안의 공기는 습기를 머금은 솜니불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정막을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뒷좌석의 민준이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좁고 폐쇄적인 차 안은 감각을 조여오는 고문실이나 다름없었다. 안전벨트는 뱀처럼 가슴을 조여오는 것 같았고 시트의 가죽 냄새와 방향제 냄새가 섞인 묘한 악취는 코를 찔렀다. 민준의 오른쪽 다리가 재봉틀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달달달달달. 그 진동은 옆에 앉은 옥자의 허벅지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옥자는 손을 뻗어 민준의 허벅지를 살포시 눌렀다. 민준아, 다리 아프다.
조금만 참자. 하지만 민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아이의 시선은 창밖, 옆 차선의 차량 흐름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가 카메라 셔터처럼 빠르게 깜빡거렸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필터 없이 아이의 뇌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타이어 휠의 회전수, 아스팔트의 균열 모양, 앞차 범퍼에 붙은 작은 스티커 자국까지. 아빠, 민준이 불쑥 입을 열었다. 왜 또? 상우는 백미러로 아들을 힐끗 보며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오른쪽 차선, 은색 소나타. 번호판 12가 3456. 저거 지난달에도 봤어. 민준의 목소리엔 확신이 차 있었다. 아이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난 듯 들떠 있었다. 8월 15일 광복절, 오후 2시 14분. 올림픽대로 하행선 3차로에서 봤어. 그때 우리 차 속도는 62km였고 저 차는 65km로 우리를 추월했어. 상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또 시작이었다.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 민준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눈 좀 붙여. 멀미한다. 진짜야, 아빠. 거짓말 아니야. 민준이 몸을 앞으로 빼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아이에게는 자신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찍힌 이 사진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했다. 그때는 조수석에 빨간색 등산복 입은 뽀글머리 아줌마가 타고 있었어. 손에 옥수수를 들고 있었고, 근데 오늘은 파란색 셔츠 입은 대머리 아저씨가 타고 있어. 운전자 아저씨는 똑같은데 옆에 탄 사람이 바뀌었어. 조수석에 앉아 쪽잠을 자던 지영이 부스스 눈을 떴다. 그녀는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얼른 분위기를 수습하려 들었다. 어머 세상에. 우리 민준이 기억력도 좋아라. 여보, 당신 들었어요? 한 달 전 일을 어떻게 저렇게 생생하게 기억해? 당신 아들 진짜 천재인가 봐. 지영의 목소리는 톤이 높았다. 과장된 칭찬. 그것은 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남편의 짜증을 막아보려는 방패이기도 했다. 하지만 상훈에게는 그 말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천재는 무슨. 산만해서 이것저것 다 쳐다보고 다니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지. 민준이 너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만 본다며? 선생님이 너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겠다고 하시더라. 상훈의 말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뒷좌석으로 날아들었다. 저거 봐. 저 차 틴팅 썬팅이 얼마나 진한데 아니 보인다고 그래.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좀. 민준의 입이 합주기처럼 다물어졌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금세 그렁그렁 물기가 차올랐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민준의 눈에는 빛의 반사각을 뚫고 운전자의 형체가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아빠는 언제나 민준의 말을 소음 취급했다. 자신의 세상이 부정당하는 느낌.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엄지손가락 손톱을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자의 가슴속에서 천불이 일었다. 참으려 했다. 아들도 운전하느라 힘들어서 저러는 거겠지.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손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옥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옥자는 거친 손으로 민준의 귀를 막았다. 아이가 아빠의 비수 같은 말을 더는 듣지 못하게 하려는 듯. 그리고는 운전석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야 이놈아, 애기를 왜 그렇게 죽이고 그러냐. 민준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너는 내 아들을 그렇게도 못 믿냐?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숨도 못 쉬게 몰아세워.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고함에 상훈도 움찔했다. 하지만 이내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다. 어머니, 제발 좀.
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감싸고 도시니까 애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애들이 쟤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외계인이래요, 외계인. 사회성도 없고 맥락 없이 딴소리만 해대고. 저거 다 어머니가 오냐오냐 해서 생긴 버릇이라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냐? 그래, 내가 못나서,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다. 근데 상훈이 너 자식한테 그렇게 모진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압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너는 믿어줘야 할 거 아니냐. 믿을 만한 행동을 해야 믿죠. 병원 의사도 그랬잖아요. 통제가 필요하다고. 약 먹고 차분해지는 훈련을 해야 정상적으로 산다고요. 정상? 그놈의 정상이 뭔데? 남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해야 정상인 거냐? 차 안은 순식간에 싸늘한 냉기로 가득 찼다. 지영은 숨이 막힐 것 같아 창문을 조금 열었다가 남편의 눈치를 보며 다시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 우아한 선율조차 이 가족의 불협화음을 덮지는 못했다. 상우는 입술을 깨물며 거칠게 차선을 변경했다. 끼어들기를 당한 뒷차가 경적을 길게 울렸지만 그는 들리지 않는 듯 앞만 노려보았다. 그의 꽉 쥐어진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평범함의 범주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장으로서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가 그를 날카롭게 만들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저 아이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걱정이 화가 되어 터져 나온 것이었다. 뒷좌석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주는 훌쩍거림을 삼키며 옥자의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옥자는 낡은 카디건 자락으로 손자를 감쌌다. 아이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가엾은 내 새끼. 옥자는 뼈마디가 굵어진 투박한 손으로 민준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거칠거칠한 할머니의 손바닥 감촉. 그 규칙적인 리듬이 민준에게는 세상 어떤 안정제보다 효과가 좋았다. 옥자는 민준의 정수리에 턱을 괴고 창밖을 응시했다. 상우는 민준이 헛것을 본다고 했지만 옥자는 달랐다. 그녀는 민준과 단둘이 있을 때 아이가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거스름 돈을 잘못 받은 걸 귀신같이 알아채던 일, 3년 전 잃어버린 우산의 색깔과 무늬를 정확히 기억해 내던 일. 민준의 머릿속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는 것 같았다. 다만 그 도서관의 책들이 너무 많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아무 때나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것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걸 병이라 불렀지만 옥자는 그것을 신이 주신 혹은 자연이 준 조금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고 싶었다. 괜찮다, 민준아.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할미는 안다. 내 머릿속 세상이 얼마나 넓고 신기한지.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조금 다를 뿐이지. 옥자는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말로 내뱉으면 또다시 아들과 부딪힐까봐 그저 따뜻한 체온으로 전할 뿐이었다. 민준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아이는 할머니의 냄새, 쿰쿰하면서도 구수한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앞좌석의 상훈과 지영은 아무 말이 없었다. 차는 여전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었고 가족들의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며 달리고 있었다. 이 소란스러운 여행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저 고속도로 위 갇혀버린 시간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차가 비포장도로의 끝자락에 멈춰섰다. 엔진이 꺼지자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묵직한 정적이 가족을 덮쳤다. 곧이어 풀벌레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그 빈자리를 채웠다. 흙내음과 섞인 마른 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선산 입구에는 상훈의 사촌 형님이 관리하는 작은 컨테이너 농막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앞 쇠사슬에 묶인 진돗개 백구가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10년 전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끔찍이도 아끼던 녀석의 새끼였다. 녀석은 평소 가족들의 찻소리만 들려도 꼬리가 떨어져라 흔들며 반기던 순한 녀석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백구는 달랐다. 컹, 컹, 그르르. 차 문이 열리자마자 백구는 잇몸을 훤히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 있었고 전신 털이 곤두서 있었다.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도 있는 듯 허공을 향해 불안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백구야, 왜 그래? 형아 왔어. 차에서 내린 민준이 반가움에 덥석 다가가려 했다. 민준아, 가까이 가지 마. 상훈이 급히 소리쳤지만 민준은 이미 백구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다. 백구가 뒷걸음질치며 민준을 피했다. 공격하려는 기세가 아니라 무언가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려는 몸짓이었다. 이상하네. 녀석이 왜 이러지? 어디 아픈가? 상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트렁크에 가방을 꺼냈다. 민준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백구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남들은 걔가 사납다고 생각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백구의 동공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주기, 불규칙한 호흡수, 그리고 앞발로 땅을 긁는 각도. 그것은 명백한 신호였다. 할머니, 백구가 지금 떨고 있어. 무서운 게 아니라 급하대. 급해? 오줌 마렵다는 거냐? 옥자가 짐을 챙기며 물었다. 아니, 빨리 가야 한대. 시간이 없대. 민준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상우는 대꾸도 하지 않고 앞장섰다. 해지기 전에 얼른 바닷가에 가자. 어머니, 지팡이 짚고 천천히 오세요. 바다가 가까워오자 바다 냄새가 가득했다. 10년 만이다.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왔던 여행. 마지막 여행이라는 걸 알았을까? 쉴 새 없이 얘기하고 좋아하며 행복해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서인가? 옥자는 죽은 남편과 함께 기대어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소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영감, 나왔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오. 여기 오면 당신과 함께했던 추억이 되살아나 펑펑 울다만 갈까봐 여태 못 샀다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소나무 기둥을 끌어안았다. 우리 민준이 좀 보소. 당신이 그렇게 예뻐하던 녀석이 이렇게 컸는데 내가 몹쓸 짓을 해서 애가 많이 아프오. 옥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져 흙으로 스며들었다. 민주는 할머니 옆에 쭈그리고 앉아 개미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개미들이 이사가네. 비가 오려나 봐. 습도가 78%야.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묶어두었던 백구가 어느새 줄을 끊고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다. 목줄이 풀린 채였다. 녀석은 숨을 몰아쉬며 가족들 주위를 뱅뱅 돌더니 갑자기 소나무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캉, 캉, 컹. 평소의 짖음이 아니었다. 쇠를 긁는 듯한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다. 백구는 미친 듯이 앞발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잘 다져진 흙이 백구의 발톱에 패어 사방으로 튀었다. 엄마야, 여보, 백구가 왜 저래요?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민준을 끌어안고 뒤로 물러섰다. 저리 안 가? 상훈이 달려들었다. 그는 백구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백구는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빨을 드러내며 상훈의 손을 물려고 위협했다. 으르릉, 컹. 백구의 발톱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그래도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 밑에 당장 꺼내지 않으면 안 될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필사적이었다. 상훈아, 나더라. 애 다친다. 옥자가 소리쳤다. 동물이 저렇게까지 할 때는 분명 이유가 있는 법이다. 옥자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침착한 사람은 민준이었다. 엄마의 품에서 빠져나온 민준은 홀린 듯 백구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멍했지만 귀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민준아, 오지 마. 위험해. 상훈이 소리쳤지만 민준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민준은 백구가 짖는 타이밍, 숨을 들이마시는 간격, 그리고 땅을 긁는 소리의 박자를 머릿속에서 악보처럼 가려내고 있었다. 긁고, 긁고, 멈춤. 짖고, 짖고, 멈춤. 그것은 단순한 난동이 아니었다. 백구는 무언가와 싱크를 맞추고 있었다. 아빠, 멈추지 마. 민준이 툭 내뱉었다.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상훈이 씩씩거리며 백구를 발로 차려던 참이었다. 백구가 할아버지 냄새가 난대. 민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냄새? 응, 아주 오래된 냄새. 흙냄새 말고 쇠냄새랑 종이 냄새. 가족들이 일제히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 백구가 땅을 파는 소리랑 똑같은 박자로. 소리라니? 무슨 소리?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 흙투성이가 된 봉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밑에서 째깍째깍 규칙적인 소리가 나. 시계는 아닌데. 할아버지가 예전에 나한테 보여줬던 그거야. 상훈과 옥자의 시선이 동시에 백구가 파헤친 구덩이로 향했다. 백구는 이제 지쳐서 헥헥거리면서도 흙 구덩이에 코를 박고 낑낑거리고 있었다. 파헤쳐진 붉은 흙 사이로 무언가 이질적인 물체가 햇빛을 받아번쩍였다. 저게 뭐지? 상훈이 침을 꿀꺽 삼키며 다가갔다. 흙 속에 반쯤 묻혀 있는 것은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양철 뚜껑이었다. 땅 속에 묻힌 지 오래된 듯 흙과 한 몸이 되어버린 낡은 깡통 하나가 그곳에 있었다. 앞발톱이 다 까져서 붉은 선혈이 흙 위로 뚝뚝 떨어졌다. 녀석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미친 개의 눈빛이 아니었다. 주인을 잃은 충직한 가신의 절규였다. 백구가 미쳤다고 생각한 상우는 그를 쫓아내려고 몽둥이를 들었다. 그만, 상훈아, 멈춰라. 옥자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아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칠순 노인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녀는 몸을 날려 백구를 껴안았다. 흙탕물이 옥자의 고운 한복 치마를 더럽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키세요. 걔가 사람을 물려고 하잖아요. 상훈이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아니야. 백구가 이러는 건 이유가 있다. 내 아버지가 생전에 이 녀석을 자식처럼 아꼈어. 그런 녀석이야. 말 못하는 짐승도 알 건 다 안다. 옥자는 피 묻은 백구의 앞발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감쌌다. 백구는 옥자의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전히 시선을 파헤쳐진 흙구덩이에 고정하고 있었다. 엄마, 저거.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민준이 손가락으로 구덩이 안쪽을 가리켰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백구가 미친 듯이 파놓은 붉은 황토 흙 사이로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이질적인 물체가 보였다. 저게 뭐야? 지영이 입을 틀어막았다. 상우는 들고 있던 몽둥이를 힘없이 떨어뜨렸다. 툭!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분노가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차가운 호기심과 두려움이 채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구덩이로 다가갔다. 그것은 돌멩이도 나무뿌리도 아니었다. 녹이 슬어 붉게 변했지만 분명 인공적인 금속의 광택이었다. 깡통. 이네. 상훈이 중얼거렸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드러난 물체는 오래전 시골 집마다 하나씩은 있었던 큼지막한 양철 비스킷 통이었다. 뚜껑 부분은 녹이 슬어 뭉개져 있었지만 몸체는 누군가가 꼼꼼하게 감아놓은 검은색 절연 테이프와 비닐 덕분에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산속의 적막감이 그들을 감쌌다.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주 갔던 소나무 밑에서 발견된 이 낯선 물건. 이것은 누군가 나중에 파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묻어둔 타임캡슐임이 분명했다. 이게 왜 여기?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양철통을 끄집어냈다. 묵직했다.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빠, 테이프 감긴 패턴이 일정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5도 각도. 아주 꼼꼼한 사람이 감은 거야. 민준이 쪼그리고 앉아 깡통을 관찰하며 말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내 열쇠 끝으로 눌어붙은 테이프를 찢어냈다. 찌지직 삭은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녹슨 뚜껑을 힘주어 비틀자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쇠 긁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확 풍겨왔다. 상자 안에는 2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비닐 지퍼백에 2중 3중으로 밀봉된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 그리고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카세트 테이프 하나. 이게 뭐지? 상훈이 먼저 수첩을 꺼냈다. 습기를 먹어 쭈글쭈글해졌지만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익숙한 필체의 볼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2013년. 나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상훈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그때였다. 옆에서 수첩을 들여다보던 옥자가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아니, 이게 왜 여기에? 어머니, 아시는 거예요? 지영이 놀라 옥자를 부축했다. 옥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 수첩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죽기 1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항상 품속에 끼고 살던 그 수첩이었다. 옥자가 내용을 보려고 하면 이건 내 거야. 아무도 못 봐. 라며 어린아이처럼 화를 내고 숨기던 물건이었다. 옥자는 그저 병세가 깊어져 생긴 집착이라 여겼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도 나오지 않아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 수첩이 바로 이 땅 속에 있었던 것이다. 영감이 이걸 숨긴 게야. 나 몰래. 옥자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을 주어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 빼곡했다. 3월 5일. 맑음. 옥자가 또 운다. 민준이 약 먹이고 나서 운다. 바보 같은 여편네. 내 잘못이 아닌데. 4월 12일. 의사가 말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잊으면 안 된다. 내가 해놓은 일들을. 상훈의 목을 대가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자 바닥에 남아있던 카세트 테이프, TDK 60분이라고 적힌 낡은 테이프 라벨에는 아무런 제목도 없었다. 다만 테이프 케이스 뒷면에 작게 접힌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다. 상훈이 메모지를 펼쳤다. 내 아들 상훈이, 그리고 우리 며느리, 내 사랑 옥자, 그리고 내 손주 민준이가 글을 읽을 때쯤 되면 다 같이 들어다오. 민준이가 글을 읽을 때쯤. 상훈이 멍하니 그 문구를 소리내어 읽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민준이는 갓난아기였다. 아버지는 10년 뒤 손자가 커서 이 테이프를 들을 나를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 아니, 기다린 것이다. 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민준이 테이프를 가리키며 불쑥 말했다. 아빠, 저 테이프, 어면 시작 부분에 녹음 방지 탭이 부러져 있어. 다시 녹음 못하게 막아놓은 거야. 아주 중요한 건가 봐. 민준의 말대로였다. 아버지는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그리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마지막 목소리를 이 땅속 깊은 곳에 봉인해 둔 것이었다. 여보, 차에 예전 카세트 플레이어 있지 않아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상훈이 타던 오래된 SUV는 폐차 직전이었지만 그는 아버지가 타던 차라며 바꾸지 않고 있었다. 그 차에는 아직 카세트 데크가 달려 있었다. 상훈은 대답 대신 수첩과 테이프를 움켜쥐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온기. 그것은 차가운 금속 깡통에 담겨 있었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상훈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가시죠. 들어봐야겠습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건지. 상훈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옥자는 백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며느리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백구는 더 이상 짖지 않았다.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그저 슬픈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거릴 뿐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수풀이 눕고 나뭇잎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사르락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10년 만에 입을 여는 아버지의 첫마디처럼 들렸다. 가족들은 도망치듯, 아니 무언가에 홀린 듯 차로 향했다. 상훈의 손에는 흙 묻은 깡통과 테이프가 들려 있었고 옥자는 다리가 풀려 며느리 지영과 상훈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그들 뒤를 묵묵히 따랐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차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더운 공기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족들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상훈은 아버지가 타시던, 이제는 연식이 오래되어 폐차장으로 갈 날만 기다리던 낡은 SUV의 시동을 걸었다. 민준아, 조용히 해라. 지금 중요한 거다. 상훈이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조용했다. 아이는 뒷좌석 한가운데 앉아 상훈의 손에 들린 카세트 테이프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가 계산되고 있었다. 딸깍. 상훈이 카세트 데크에 테이프를 밀어 넣었다. 기계가 테이프를 삼키는 투박한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침을 삼켰다. 10년의 세월을 넘어온 목소리가 재생되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치지직, 치직. 오래된 테이프 특유의 백색 소음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곧이어 그토록 그리웠던, 하지만 이제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굵직한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아, 녹음이 되는 건가? 빨간 불 들어왔으니 되는 거겠지. 여보, 옥자가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다. 영락없는 남편의 목소리였다. 조금은 투박하고 쑥스러운 듯한 그 말투.
옥자야. 그리고 상훈이, 우리 며느리. 내가 이 녹음을 남기는 건 내 머릿속이 지우개로 싹 지워지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겠어서다. 의사 양반이 그러더구나. 내 기억이 곧 다 사라질 거라고. 테이프 속의 아버지는 잠시 기침을 했다. 우리 손주 민준이 태어날 때 핏덩이 같아서 내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옥자, 너 요즘 애가 좀 산만하고 말이 늦다고 자책하고 있지? 내가 지어온 보약 잘못 먹여서 애가 그렇게 됐다고 밤마다 부엌에서 우는 거 내가 다 들었다. 옥자의 어깨가 들썩였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죄책감의 무게를. 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여편네야. 그거 내 잘못 아니다. 약 때문이 아니야. 그거 내 탓이다. 아니, 우리 집안 내력이다. 상훈이 놀란 눈으로 카세트 플레이어를 쳐다보았다. 나도 젊었을 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못 듣는 소리가 들려서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다. 밭을 갈다가도 새소리에 정신이 팔려 소를 잃어버리기도 했고 숫자, 계산이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녀서 잠을 못 자기도 했다. 그때는 병명이 없어서 그냥 귀신 들렸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민준이가 나를 닮은 게야. 지영이 뒤를 돌아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민준이는 고장난 게 아니다. 나보다 훨씬 똑똑한 놈이야. 너무 많이 기억하고 너무 많이 봐서 힘든 거지. 상훈아, 너는 공부 잘해서 대기업 들어갔다고 내 아들 무시하지 마라. 민준이는 천재다.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진 아이야. 그러니 옥자야, 제발 죄책감 갖지 마라. 내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물려준 피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옥자의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10년 묵은 체증이 그 딱딱하게 굳어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손자를 망쳤다는 지옥 같은 생각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상우는 핸들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자신과 같은 고민을, 아니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때 잠자코 듣고 있던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할아버지 목소리 뒤에 배경음악 소리가 들려. 민준아, 조용히 해. 지금 할아버지 말씀하시잖아. 상훈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니야, 들어봐. 배경에 TV 소리가 작게 들려. 뉴스 시그널 음악이야. 그리고 아나운서 목소리.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라고 했어. 민주는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말을 이었다. 2013년 5월 4일 저녁 9시 뉴스야. 그날은 토요일이었어. 할아버지가 기침하는 소리의 간격은 3.5초. 기관지가 많이 안 좋으셨을 때야. 할아버지는 울고 계셔. 목소리의 떨림 주파수가 그래. 가족들은 소름이 돋았다. 민준에게는 테이프의 잡음조차 정보였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녹음하던 그 방의 공기,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할아버지의 감정 상태까지 읽어내고 있었다. 상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말한 천재라는 말이 허투루 한 소리가 아니었음을. 이 아이는 산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받아들이느라 버거웠던 것임을.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다. 그리고 이 깡통 밑바닥을 들어봐라. 신문지에 싼 게 있을 거다. 내가 평생 모은 거다. 남들은 내가 읍내 나가서 노름하느라 돈 날린 줄 알지만 그거 다 헛소문이다. 상훈이 급히 깡통을 들어 엎었다. 수첩 밑에 깔려있던 낡은 신문지 뭉치가 떨어졌다. 묵직했다. 신문지를 벗겨내자 고무줄로
꽁꽁 묶은 미국 달러 뭉치가 나왔다. 한국 돈은 물가 오르면 똥값 된다고 해서 읍내 은행 갈 때마다 조금씩 달러로 바꿔뒀다. 100달러짜리 300장이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좀 넘을 게다. 큰 돈은 아니지만. 상훈아, 이거 내 사업 자금하라고 주는 거 아니다. 단호한 아버지의 목소리. 이건 우리 민준이 몫이다. 민준이 나중에 크면 남들 눈치 안 보고 지가 하고 싶은 공부하게 유학이라도 보내줘라. 한국에서는 튀면 정 맞는다지만 넓은 세상 나가면 다를 거다. 내 손주 기죽지 않게. 할아비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툭. 녹음이 끊겼다. 차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3만 달러. 지금 환율로 따지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평생 흙만 파먹고 살던 노인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아픈 손자의 미래를 위해 10달러, 20달러씩 바꿔서 모았을 그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노름쟁이라고, 치매 노인이라고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환전소 문을 두드렸을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려졌다. 아버님. 지영이 돈뭉치를 안고 오열했다. 그녀는 항상 시아버지가 짐스럽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옥자는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영감.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겠소. 상우는 뒤를 돌아 민준을 보았다.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팔을 뻗어 뒷좌석의 아들과 어머니를 동시에 끌어안았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특별한 아이라는 걸. 아빠가 멍청했어. 민준이 아빠의 젖은 눈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아빠, 울지 마. 눈물 성분은 98%가 물이라서 수분 부족해져.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랬어. 테이프 마지막에 아주 작게. 뭐라고? 녹음 버튼 끄기 직전에. 사랑한다. 내 강아지들이라고 했어. 아주 작게 속삭였어. 민준의 그 말에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0년간 묵혀온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화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다. 백구가 차 창문에 앞발을 올리고 낑낑거렸다. 마치 이제 됐죠? 라고 묻는 듯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차 안의 퀴퀴한 냄새를 몰아내고 향긋한 풀냄새를 채워주었다. 그 바람결에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이 묻어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서울로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는 여전히 막혔지만 차 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준이 번호판 숫자를 읽을 때마다 가족들은 귀를 기울였다. 민준아, 저 차는 몇 번이라고? 12가 8899. 저건 대칭수네.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똑같아. 와, 정말이네. 우리 아들 대단한데? 지영의 칭찬에 민준이 수줍게 웃었다. 상우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 비친 아들은 더 이상 고장난 아이가 아니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기억하는 보석 같은 아이였다. 그리고 옥자는 품에 안긴 돈뭉치보다 더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민준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지만 그 손길엔 이제 죄책감이 아닌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상훈의 손에서 툭 떨어진 신문지 뭉치가 바닥에 뒹굴었다. 노란 고무줄이 사가 끊어지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푸르스름한 종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100달러 지폐, 벤자민 프랭클린의 초상화가 그려진 빳빳한 미국 돈 뭉치였다. 세상에, 아버님,
지영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 장, 두 장 세어보지 않아도 좋기 수천만 원은 되어 보였다. 하지만 그 돈의 액수보다 가족들을 압도한 것은 그 지폐 한 장 한 장에 서려 있는 시간의 무게였다. 1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아버지는 읍내 장터에서 채소를 판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들고 은행을 찾았을 것이다. 행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훗날 손자에게 필요한 걸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달러, 10달러를 모아 100달러로 바꾸고 그것을 다시 이 깡통 속에 차곡차곡 쟁여두었을 노인. 동네 사람들에게 노름에 미쳐 돈을 날린다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도 끝내 입을 다물었던 그 침묵의 사랑이 가슴을 쳤다. 하지만 옥자에게 이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그녀의 가슴을 채운 것은 30억, 아니 300억보다 더 값진 면죄부였다. 흐흑, 흐흑. 옥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10년이다. 금쪽 같은 손자 민준이 산만하고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할 때마다 옥자는 제 가슴을 쥐어뜯었다. 내가 그때 그 한약을 먹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내 손으로 손자의 뇌를 망가뜨렸어. 그 죄책감은 옥자의 뼈를 깎고 살을 말리는 형벌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다. 남편이 남긴 테이프 속 목소리가 말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유전이며 병이 아니라 재능이라고. 그때 울음바다가 된 가족들 사이로 민준의 목소리가 뚫고 들어왔다. 아빠, 할아버지 목소리 뒤에 배경 소리 들었어? 민준은 여전히 덤덤한 표정으로 하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한 눈빛으로 말했다. 상우는 젖은 눈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봤다. 배경 소리? 그게 무슨 말이니? 테이프에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 확률 60%. 기상캐스터 목소리야. 2013년 5월 4일 저녁 뉴스야. 지영이 놀라 물었다. 민준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날짜를? 그날 할아버지가 나를 무릎에 앉히고 계셨거든. 그때 할아버지 심장 소리가 내 오른쪽 귀에 들렸어. 쿵, 쿵. 아주 느리고 무겁게 뛰었어. 그리고 할아버지 손에서 쇠냄새랑 흙냄새가 섞여서 났어. 지금 이 깡통에서 나는 냄새랑 똑같아. 할아버지는 그날 밤에 이걸 묻으러 가신 거야. 순간 상훈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민주는 단순히 산만한 아이가 아니었다. 남들은 흘려듣는 배경소음, 냄새, 촉감, 날짜, 날씨까지 세상의 모든 정보가 필터 없이 아이의 뇌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무시해버릴 정보들을 민주는 하나하나 처리하고 저장하느라 과부하가 걸려 있었던 셈이다. 아버지가 테이프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민준이는 고장난 게 아니다. 너무 많이 기억하고 너무 많이 봐서 힘든 거지. 상우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아들의 행동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남들과 똑같은 틀에 끼워 맞추려고만 했다. 정밀한 반도체 칩을 망치로 두들겨서 평평하게 펴려고 했던 꼴이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리고 아들이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고장이라 치부하며 아들을 구박했다. 아, 상훈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민준의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들과 눈높이가 같아졌다.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지시하고 혼내던 아빠가 처음으로 아이의 세상과 마주한 것이다. 민준아. 상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상우는 와락 민준을 끌어안았다. 작고 마른 아이의 몸이 아빠의 품에 쏙 들어왔다. 아빠가 멍청해서 몰랐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아빠가 너무 좁게만 봤어.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귀한 능력을 아빠가 몹쓸 병 취급을 했구나. 용서해다오, 민준아. 상훈의 뜨거운 눈물이 민준의 어깨를 적셨다. 민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작은 손을 들어 아빠의 넓은 등을 토닥였다. 아빠, 울지 마. 심박수가 120을 넘었어. 진정해야 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이성적인 위로였지만 그 말에 상우는 더욱 오열했다. 그것은 아이 나름의 가장 큰 사랑 표현임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다. 지영도 옥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우세요. 이제 다 어머님 탓 아니에요. 민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래, 애미야. 내가 10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는데 오늘에서야 살 것 같구나. 영감이 나 죽지 말라고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겼어. 옥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퉁퉁 부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옥자가 말했다. 지영아, 너한테도 미안하다. 시애미가 못나서 맨날 우는 소리만 하고 내가 중간에서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민준이 키우는 거 힘들다고 투정만 부렸어요. 고부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묵은 갈등과 오해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는 가족이라는 단단한 뿌리만이 남았다. 옥자는 몸을 일으켜 백구에게 다가갔다. 백구는 이제 편안하게 엎드려 혀를 내밀고 있었다. 발톱이 빠져 피가 맺힌 앞발이 안쓰러웠다. 아이고, 이 미물이 사람보다 낫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게다. 옥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 사이로 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 한 줄기가 묘소를 비추었다. 마치 남편이 빙긋 웃으며 내려다보는 것만 같았다. 영감, 들리오? 당신 뜻대로 다 되었소. 돈은 민준이 공부시키는데 잘 쓰겠소. 그리고 나 이제 안 울고 민준이 천재로 잘 키워볼 테니 걱정 말고 푹 쉬시오. 정말 고맙소.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가족들의 땀과 눈물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었다. 상훈이 민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가자, 민준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민준이 뭐 먹고 싶어? 휴게소 우동. 국물 온도는 85도일 때 제일 맛있어. 그래, 알았다. 85도 맞춰달라고 해보자. 상훈의 한 손에는 아버지의 유산이 든 깡통이, 다른 한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들의 손이 들려 있었다. 옥자의 굽은 등도 모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것은 금전적인 유산보다 더 큰 가치, 바로 이해와 존중이라는 유산이었다. 백구가 파헤친 것은 무덤이 아니라 가족들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었다. 이야기가 주는 교훈.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해야 할 특별한 선물입니다.